안녕하세요. 60대 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원래 저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오직 사랑만 받고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그랬던 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하늘나라 혼자가 된 저는 유일한 혈육인 고모네 집에 맡겨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모네 집에 들어가던 그날 첫 마디부터가 심상치가 않았죠. 우리 식구한테 넌 그저 밥축 내는 식충일 뿐이다. 그러니 앞으로 나랑 고모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먹고 입는 것도 전부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학교를 계속 다니든지 말든지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집에서 채워주는 것 하나뿐이니까. 그렇게 저는 아주 혹독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저한테 해줄 건 잠을 재워주는 것밖에 없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그나마 잠조차 편하게 재워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지내던 곳은 연탄불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고 사실상 다락방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고요. 심지어 이부자리도 내어주지 않는 바람에 이웃집에서 버리는 이불을 겨우겨우 얻어다가 덮어야만 했었고요. 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짬짬이 공장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을 하면서 번 용돈으로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고 옷을 살 엄두조차 나지 않아서 저는 늘 단벌 신사 교복을 입고 다녀야만 했어요. 그 단벌 신사 교복마저도 낡고 해진 것을 숱하게 기어 입느라 가까이서 보면 누더기 티가 선명하게 났죠. 그런 혹독한 일상을 보내며 저에게는 아주 서글픈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눈치껏 스스로 집안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었어요. 고모와 고모부의 눈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두 사람이 뭐라고 호통을 치기 전에 제가 알아서 스스로 집안일을 해놓아야 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공부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헌책방에서 참고서를 사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죠. 그랬던 덕분에 저는 어렵사리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요. 성인이 되기가 무섭게 사글세방을 하나 마련해서 고모네 집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말이 사글세방이지 그동안 지냈던 고모네 집 다락방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아무튼 독립을 한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역시나 공부였습니다. 이듬해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비록 2년제 대학을 졸업했죠. 2년제 대학 졸업은 당시 제가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최고의 쾌거였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제가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평소 저희 집안과 가깝게 지내던 아저씨 한 분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구나.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시겠어. 아이, 과찬이세요. 이제 겨우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뿐이지. 제 꿈을 이루려면 아직 한참 부족하거든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따뜻하고 안락한 집을 한 채 짓고 싶어요. 기왕 지을 거면 최대한 크게 짓고 싶고요. 못해도 5층짜리 정도? 아이고,
고모네 집에 얹혀 지내던 일이 한으로 남아버린 모양이로구나. 여하간 오늘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너희 고모네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야. 너희 고모부라는 사람이 노름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집 식구들이 한꺼번에 패가 망신했거든. 그냥 망한 것도 아니라 아주 제대로 풍비박산이 나버렸어. 그러니 너도 이제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너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하려무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들른 거란다. 저와 고모네 가족 사이에 있었던 악연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고 덕분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실은 당시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심 걱정 하나를 하게 되더라고요. 행여라도 고모가 혼쭐합시고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예비시댁에게 예단을 해놓으라는 둥, 결혼 지참금을 내어놓으라는 둥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너무 걱정이었던 거죠. 고모랑 고모부라는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작자들이었고요. 하지만 고모부가 노름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집이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식구들이 빚쟁이를 피해서 야반도주를 해버렸으니 저로선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제 인생에 다시금 해방을 놓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모라는 사람이 저에게 남긴 상처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고모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제 몸에 익어버린 서글픈 습관은 결혼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새댁이 된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고모네 집에서 지내던 습관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계속 눈치를 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혼자 찾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죠. 오늘은 장독대들 모두 닦았으니까 내일은 이불 빨래 해놓을게요. 아휴, 그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래도 온종일 직장 생활하느라 많이 피곤하지 않니? 아니에요. 다음 주엔 장롱까지 싹 드러내서 대청소를 할 생각이니까 어머님께선 그날 하루 친구분들이랑 마실을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대청소는 제가 혼자 해도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님께서는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혹시 어릴 적에 시녀처럼 살았니? 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내가 아주 몹쓸 뺑덕 어멈이라도 된 기분이로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불편하셨다면 앞으로 주의할게요. 물론 그런 행동을 하는 저 스스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고모네 집에서 지내던 시절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안일을 눈치껏 스스로 알아서 해놓은 다음에서야 제 마음이 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시어머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 잡수실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결국 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너 우리 집에 일하러 왔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길로 짐 싸서 우리 집을 떠나거라. 난 우리 집에 시녀나 모수리를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새아가, 넌 우리 집에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대접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 앞으로 눈치 보지 말고
그저 친정집에 놀러 온 것처럼 편하게 지내거라. 넌 나한테 세상 누구보다 고맙고 귀한 사람이니까. 이처럼 어머니께선 비록 목소리론 노발대발 호통을 치고 계셨지만 눈치 백단인 저는 어머님의 속마음을 훤히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안쓰러워하고 계셨습니다. 늘 혼자서 눈치를 보며 마치 시녀, 무수리처럼 행동하고 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서글퍼서 제발 그러지 말라며 다독이셨던 거예요. 그런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저는 결국 어릴 적부터 쌓여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친정엄마와 마주한 철부지 딸아이처럼 시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 울며 과거의 서름을 하소연했어요. 고모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너무 외롭고 무서웠다고, 그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라도 바짝 차려야만 했었다고.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를 꼭 끌어안아 위로해 주셨고 동시에 약속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네 심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단 말은 해줄 수 없지만 대신 이거 하나는 약속하마. 오늘부로 난 너를 딸 자식으로 생각하란다. 마음으로 낳은 딸 말이다. 그러니 모든 눈물은 오늘 다 쏟아내버리고 내일부턴 밝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만 이 엄마한테 보여주렴.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께서 마음으로 낳아주신 딸 자식이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애지중지하면서 아주 잘 보살펴 주셨어요. 어머님의 친아들인 저희 남편이 엄마는 아들인 나보다 여보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단 말을 하게 될 정도로 저는 어머님에게 온갖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저 또한 시어머님을 최선을 다해서 극진하게 모셨어요. 어머님께선 가끔 한 번씩 저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다독여 주셨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딸 자식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이로써 저는 시어머님 덕분에 가슴 따뜻하고 아주 든든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도 한 번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돌잔치를 하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요즘엔 뷔페 같은 곳을 빌려서 돌잔치를 하지만 당시에는 집에서 돌잔치를 여는 일이 흔하게 있었어요. 당연히 저와 시어머님 또한 집에서 돌잔치를 준비했고 둘이 도란도란 수다를 나누며 만난 수수경단 떡도 직접 만들었는데요. 돌잔치가 막 끝나던 무렵에 뜻밖의 불청객이 나타났으니 그 불청객들은 다름 아닌 고모였습니다. 고모부가 노름에 손대는 바람에 패가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 몹쓸 고모 말이죠. 그날 고모가 저희 아들 돌잔치에 찾아온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고요. 태기 이 집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되네만 그러는 그쪽은 누구신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댁내 며느리를 업어 키운 고모님 되는 사람이고 우리 조카딸한테 어릴 적 지어준 방값을 받으러 왔수다.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 딸아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겨놓은 그 몹쓸 작자라는 이야기로구만. 방값을 받으러 왔다고?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왔네. 이게 바로 그 방값이다 이놈아. 에휴. 그렇게 외친 시어머니께선 장독대에서 간장을 한 사발 퍼다가 그 몹쓸 여자의 얼굴에 부어버렸는데요.
사색이 된 몹쓸 여자는 이내 구역질을 연달아 하면서 쫓겨나듯 떠나갔습니다. 그 간장은 지난 장마철에 깨진 장독 뚜껑 틈새로 빗물이 들어가서 썩어버리는 바람에 버리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악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몹쓸 여자는 구역질까지 해가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지난날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한 걸음 더 돈독해졌어요. 저에게 시어머님은 평생 모시고 싶은 부모이자 하늘께서 내려준 귀인이셨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저의 결혼 생활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자기 월급도 모자라서 저의 월급까지도 집 밖으로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대체 왜 이래?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저번에 받은 월급을 다 써버린 것도 모자라서 내 월급까지 달라고 하는 거냐고. 아이,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돈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당연한 일 가지고 괜히 바가지 긁지 말고 꽁쳐놓은 돈 있으면 얼른 내놔봐. 수중에 돈이 없으면 우리 엄마 쌈짓돈이라도 몰래 슬쩍 가져오던가. 지금 나더러 어머니 주머니에 손을 대라는 거야?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가져다 놓으면 되잖아. 엄만 나보다 당신을 훨씬 더 예뻐하니까 쌈짓돈을 슬쩍 하다가 걸려도 당신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어? 당연히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부모의 지갑에 손대는 건 자식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 와중에 중요한 건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행동을 일삼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가정적이고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로선 갑작스런 변화의 이유를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동네 슈퍼집 아주머니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그 몹쓸 남편놈 따위 하루라도 빨리 내다 버리고 얼른 자네 살 길 찾아서 떠나도록 해. 아무래도 자네 남편이 주색 잡기 유흥에 빠져버린 모양이야. 술집 예상값 갚으려고 우리 바깥 양반한테 급전을 빌려갔거든.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은 뒤늦게 유흥에 빠져서 집과 가족을 모두 내팽개쳐둔 채로 술집에 다니며 작부들과 놀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직접 찾아가서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유흥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친구분의 말씀에 따르면 얼마 전 직장 회식을 마친 뒤 상사의 강권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난생 처음으로 여자 나오는 술집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가 바로 그날부로 주색 잡기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만 제 남편이 딱 그런 꼴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어찌나 온 동네방네 흥청망청거리고 다녔는지 심지어는 저희 여고 동창회장한테서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혹시 우리 동창생들 중에 심연우라고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걔랑 나랑 얼마나 지독한 악연인데. 내가 고아라는 이유로 걔가 학창시절 내내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너도 다 알잖아.
근데 갑자기 걔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그게 실은 걔가 학교 다닐 때부터 개차반으로 살더니만 20살 되자마자 화류계로 빠져들어서 지금은 술집 마담이 되었거든? 근데 너네 남편이 걔한테 푹 빠져서 놀아나고 있다더라. 우리 동창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파다해. 너네 남편이 아주 대놓고 기둥서방 노릇을 자처하고 다닌다나 뭐라나.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인간이 온갖 술집 작부들에게 정을 주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저랑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동창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술집 마담의 기둥서방 노릇을 자처하고 다닐 정도면 불륜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이었죠. 더군다나 그 인간이 제 동창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건 저로선 최고로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기도 했고요. 제 주변에서 이런 뒷담화까지 돌기 시작했거든요. 참숙이 걔가 아내로서 오죽 부실했으면 남편이 안사람 동창생이랑 놀아났겠어. 심지어 현욱에 지금 술집 마담으로 있다면서? 남편의 술집 마담한테 빼앗길 정도면 점숙이한테 문제 있는 거지. 졸지에 그런 뒷담화의 주인공이 된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시어머니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님께 그 인간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녀석이 밖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단 말이지.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다. 얼른 그 마담년 술집으로 안내하거라.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선 어머님께선 그 인간이 제 동창과 놀아나고 있는 술집을 급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동창년의 머리채도 잡아 흔들고 술집도 한바탕 뒤집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 몹쓸 인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동창년을 두둔하고 나섰거든요. 어머니,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한날 술집 마담 따위한테 안사람 대접이라도 해주겠단 게야? 귀한 정실부인 놔두고 이러는 법도가 세상에 어딨어. 아무래도 내가 자식이 아니라 쓰레기를 낳아 키운 모양이로구나.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집에서 썩 꺼지거라. 그날 어머님께서는 그 인간의 등짝을 매섭게 후려치며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몸져 누우셔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이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을 간호했습니다.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가 한약도 받아다 다려드렸고요. 귀한 전복죽도 제가 직접 끓여드렸죠. 덕분에 어머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지만 아무래도 몸져 누워 계시는 동안 아주 슬픈 결정을 내리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손에 웬 폐물과 땅 문서들을 꼭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폐물과 땅 문서들은 너희 시대 가문 대대로 안주인한테 물려져 내려오는 것들이란다. 그럼 이건 조상님들 잘 모시라고 물려져 내려오는 재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희 앞길을 터줘야 너도 새 삶을 향해 훨훨 날아갈 수 있지 않겠니? 맞아요. 어머님께선 일종의 이혼 위자료 차원에서 저에게 그 재물들을 건네셨던 것이었죠. 물론 저는 그 인간과 이혼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재산만큼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주 완강하시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셈 칠 테니 거절하지 말고 바꿔라. 모든 잘못은 자식을 잘못 가르친 내 탓이니까. 더 이상 그 몹쓸 놈이랑 엮여 창창한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거라. 넌 이대로 꺾여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소중한 아이란다. 그 마음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목 놓아 울며 어머님께서 건넨 재산을 받았고 오래지 않아 그 몹쓸 인간과의 이혼 절차도 마쳤어요. 더는 어머님의 며느리로서 지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을 뿐 술집 짝부들이랑 놀아난 그 인간과 계속 살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저의 이혼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님께선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무렵 호련히 저를 찾아오시더니만 처음 보는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셨거든요. 너를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란다. 사람 일은 하늘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게 되기 마련이잖니.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너에게 남겨주는 거야. 너 혼자선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만약 내가 도움을 줄 여력이 없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그 쪽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렴. 전화 받은 사람한테 내 소개로 연락했다고 말하면 힘든 일을 이겨낼 해법이 생길지도 모르거든. 그날 저는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해선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큰절로서 어머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고 어머님께서는 지난날 저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너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살아생전 어머님과의 만남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님께서 주무시던 중에 평온하게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소식을 들은 저는 곧장 장례식장으로 달려갔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의 제 인생을 아주 꿋꿋하고 씩씩하게 살겠다고. 몹쓸 전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머님의 장례식엔 찾아왔냐고요? 아니요. 분명 부고 소식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빼기조차 비추지를 않았어요. 후레자식도 그놈 같은 후레자식이 따로 없을 지경이었죠. 아무래도 하늘께서도 그 몹쓸 인간에게 크게 분노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2년 남짓 지났을 무렵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몹쓸 인간이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제 동창인 술집 마담과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숫더미 같은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그 인간이 결국 천벌을 받아가지고 지옥불 불구덩이 속에서 삶을 마감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 인간의 빈소에는 손님이 정말 하나도 찾아오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유흥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거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인망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었죠. 결국엔 자업자득인 꼴이었고요.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머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가슴 깊이 아로새겼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날들이었어요. 그 시절엔 애 딸린 이혼녀라는 꼬리표만큼 가혹한 것이 또 없었거든요. 저는 수시로 손가락질과 차별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제 이름으로 된 높은 건물을 보란듯이 올려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10년을 이악 물고 살다 보니 어느덧 저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진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종의 재테크 노하우가 한몫 단단히 거들어 주었죠. 저의 재테크 노하우는 다름 아닌 금이었습니다. 저는 악자까지 살아서 돈을 버는 족족 금두꺼비를 사서 모았어요. 제가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IMF 때의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IMF 당시에 국내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고 떵떵거리던 재벌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낸 건 전 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이었잖아요.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금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은행에 적금을 들지 않고 돈을 버는 족족 금두꺼비를 사서 모으기 시작했죠. 그런 금두꺼비 재테크는 실제로도 아주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IMF 이후로 은행 적금 이자는 자꾸만 떨어져서 사실상 푼돈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는데 금 시세는 꾸준하게 상승했거든요. 덕분에 제가 자수성가한 자산가가 될 수 있었고요. 아무튼 자산가가 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역시나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아들 둘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당시 모여있던 금두꺼비가 꽤나 많은 편이었기에 저는 내친 김에 7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가 건물의 공사 과정은 아주 순조로웠어요. 사소한 안전사고 하나 없이 약속된 완공기일에 맞춰 건물이 완성되었죠. 이제 남은 건 금두꺼비를 팔아서 만든 자금으로 공사업체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것뿐이었는데요. 바로 그날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던 저에게 아주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엄마, 지금 집에 난리가 났어요. 아무래도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장롱이랑 서랍장문들이 다 열려있고 금고도 없어졌어요. 순간 저는 솜털이 쭉 뼈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평생 아득바득 모아놓은 금두꺼비들이 금고에 들어있었거든요. 금고 속 금두꺼비를 되찾지 못한다면 건물 공사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저는 즉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지만 범인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 하나조차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범인들의 정체를 알아낼 만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사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된 날이 하루하루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공사업체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사정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 볼 테니까 잔금 날짜를 조금만 미뤄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사정은 딱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잔금을 제때 받아야 인부들 임금도 제때 지급하고 공사하면서 들어간 자재비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사모님이 잔금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신다면 사모님네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세요.
유치권이라는 말이 생소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건물주가 건축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회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일종의 방어권이에요. 건물의 유치권이 행사가 되면 건물주는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유치권을 행사한 건축회사 측에게는 건물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입구에 잠근 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를 세워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물 그 자체에 빨간 차압딱지가 붙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저로서는 그런 상황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도 막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허공에 날려먹게 되는 꼴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거액의 공사장금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처럼 제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던 바로 그때, 머릿속에 돌아가신 시어머님과의 기억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던 무렵 어머님께서 호련히 찾아와서 정 힘들 때 이쪽으로 전화를 해보라며 건네주셨던 쪽지가 기억이 난 겁니다. 이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전화번호를 눌렀고, 신호 연결음이 한참이나 들려온 끝에 마침내 어느 노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소개로 연락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잠시 침묵하던 상대방이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아생전 여사님께서 마음으로 낳은 딸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그분이십니까? 맞아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였어요. 비록 이혼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요. 그럼 전화 주신 분의 성함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확실한 확인이 필요해서요. 네, 제 이름은 김점숙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크게 안도한 나머지 그만 수화기를 붙잡고 펑펑 눈물을 쏟아내었고, 며칠 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제 앞으로 아주 비싸 보이는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도착하더니만 가운데 외제차에서 여자인 저보다 살짝 작은 키를 가진 노년 신사께서 내리셨어요. 제 키가 155cm 정도 되니까 그 노년 신사님께선 남자치곤 아주 작은 키를 가진 셈이셨죠. 아무튼 나머지 외제차에서도 정장을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줄줄이 내렸고, 그 사내들은 노년 신사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년 신사, 아니 회장님께선 수행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제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오셨죠. 그러더니 글쎄 한참 어린 저한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은인께서 마음으로 낳으신 따님을 뵙습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수행원분들께서도 일제히 허리를 숙여 저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그저 어안이 벙벙한 노릇이었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랑 아주 깊으신 인연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머님 이름만 듣고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한테 이렇게까지 허리 숙여 인사하실 정도로요? 맞습니다. 젊으셨을 적 여사님과 저는 하숙집 아주머니와 가난한 하숙생 사이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수중에 땡전 한 푼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하숙비를 몇 달씩이나 밀릴 정도였지만 여사님께선 그런 저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배까지 굶으며 공부하는 것만큼 서글픈 일이 또 없다면서 제 밥은 늘 고봉으로 챙겨주셨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크나큰 은혜를 입은 셈이었는데 한때나마 인생을 포기하라고 마음먹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은인 또한 여사님이셨습니다. 모든 사건은 찢어지게 가난한 대학생이던 회장님께서 거리에서 소매치기 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무렵 동네에서 연로한 어머니와 20살짜리 딸아이가 한꺼번에 살이 된 채로 집에서 발견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회장님이 소매치기 당했던 지갑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갑엔 당연히 신분증이 들어있었기에 경찰 측에선 그 신분증을 빌미로 억울한 회장님을 범인으로 몰아붙였다고 해요. 졸지에 수갑을 차고 체포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거죠. 당시 회장님께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셨지만 형사들은 좀처럼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그 지갑은요, 얼마 전에 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잃어버렸던 것일 뿐이라고요. 원래 수갑 차고 여기 들어온 놈들은 다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기 마련이야. 그런 사람들이랑 저는 달라요. 저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시려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증거? 그런 걸 힘들고 귀찮게 찾아다닐 필요가 뭐 있겠어? 그냥 네 놈이 모든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끝인데. 지금 저더러 거짓 자백을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휴, 누가 언제 거짓말 하랬어? 네가 저지른 짓을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뿐이잖아. 여하간 네 놈 입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런 거짓 자백 강요와 강압 수사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어서 회장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차라리 거짓 자백을 하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회장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젊을 적 저희 시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께선 구치소까지 면회를 오셔서 회장님께 사식도 넣어주고 용기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난 너의 결백을 믿는단다. 너는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지를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아주머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면 뭐하겠어요. 형사들이 저한테 어떻게든 거짓 자백을 받아서 법정에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결백을 증명해낼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그때까지 이를 악물고서라도 끝까지 버텨. 절대로 거짓 자백을 해선 안 된다. 그럼 모든 게 끝장이야. 어머님께선 그날부로 온 동네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두 만나고 다니면서 회장님의 결백을 증명할 만한 증언을 수집하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사건 당일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증인들을 다수 찾아내셨다고 해요.
더더욱이 큰 수확은 모든 증언들이 하나같이 똑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살해된 채로 발견된 그 집 딸 자식이 어릴 적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거리에서 소매치기를 일삼아왔던 증언들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회장님의 지갑이 어떻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어요. 살해된 그 여자가 회장님의 지갑을 들고 튄 소매치기였던 거죠. 더욱이 증인분들께서는 사건이 벌어지던 시간을 전후로 피해자네 집 근처를 서성이는 낯선 사내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 사내가 피해자네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만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집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심지어 증인분들은 문제의 그 낯선 사내가 피해자네 집에서 뛰쳐나오기가 무섭게 득달같이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해주셨는데요. 그런 증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 낯선 사내의 키가 아주 컸고 덩치도 산만한 거구라는 점이었죠. 그런데 정작 범인으로 몰린 회장님의 키가 155cm도 안 되는 단신이었습니다. 즉, 진범과 회장님의 인상차기가 완전하게 달랐던 거죠. 이에 시어머니께서는 증언들을 모두 모아서 사건 담당 검사님께 직접 전달했고, 이후 검사님께서 직접 수사를 지휘한 결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역시나 진범은 바로 그 거구의 낯선 사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내와 살해당한 그 집 딸은 헤어진 연인 사이였다고 해요. 거구의 사내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복수심을 품고 찾아가서 흉악한 사건을 저질렀던 거고요. 그럼에도 회장님께서 범인으로 몰리게 되었던 이유는 형사들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갑 하나만 가지고서 이미 회장님을 범인으로 단정지어버리는 바람에 부실 수사가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형사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질문 몇 마디만 했으면 쉽사리 진범을 알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경찰도 검사도 아닌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증언들을 형사들은 애당초 찾아보지도 않았던 거죠. 이후 그 형사들은 부실 수사와 진술 강요가 인정되어 모조리 징계를 받았고요. 그렇게 저는 누명을 벗고 광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저 인생을 구원해 주셨던 거죠. 저는 그날의 은혜를 언젠가는 꼭 갚아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구치소에서 풀려나던 그 무렵까지만 해도 저는 가난한 대학생일 뿐이었죠. 그래서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반드시 크게 자수성가해서 꼭 보답해드리겠다고. 회장님께서 그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건 제가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바로 그 무렵에 아주 크게 자수성가하셨거든요. 이에 회장님께서는 즉시 저희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이제라도 과거의 은혜를 갚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은혜 내가 마음으로 낳은 딸아이에게 갚아주는 건 어떻겠나. 실은 내가 아들 자식을 잘못 키워놓는 바람에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가 애 딸린 이혼녀 꼬리표를 달게 되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며느리가 혼자서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그때 그 아가에게 은혜를 대신 갚아주시게. 못난 시어미이자 엄마로서 하는 부탁일세. 네, 맞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마땅히 당신께서 받으셔야 하는 보답을 저를 위해서 양보를 해주신 것이었고, 이후 호련히 저를 찾아와 회장님의 전화번호를 남겨주셨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소리 없는 눈물을 쉼없이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처럼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또 계실까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회장님께서도 마찬가지 모양이셨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일전에 전화통으로 말씀하셨던 금액을 준비해 왔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갚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사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주 약소한 보답에 불과하니까요. 그날 회장님께서는 제가 부탁드렸던 만큼의 돈을 내어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그 돈으로 공사장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건물에 입주했죠. 7층짜리 건물의 맨 꼭대기에는 아들과 제가 행복하게 지낼 살림집을 차렸고요. 나머지 호실은 상가임대를 내주었죠. 그 건물로 마침내 이사를 들어가던 날엔 정말 이제 감회가 너무 새로워서 저는 그만 또 한 번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아들이 꼭 끌어안아 든든하게 다독여 주었는데요. 바로 그날 밤 제 꿈에 시어머니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꿈에 찾아오신 어머니께서는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아침에 밥숟가락 내려놓는 순간 전화가 한 통 걸려올 게야. 그 전화 놓치지 말고 꼭 받으려무나. 아주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 딱 그 한 말씀을 남긴 어머님께서는 곧장 하늘로 승천하셨고 저는 아침나절 내내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살아생전 어머님께서 하늘에서도 저를 지켜주겠다고 그토록 약속을 해주시더니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 꿈에 찾아오신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의 말씀대로 아침 밥숟가락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신고하셨던 도둑들 잡았습니다. 그 멍청한 놈들이 금고를 통째로 들고 가놓고서는 정작 자기들끼리 금고를 열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고를 열 수 있는 전문가를 찾다가 저희 쪽 수사망에 걸려들게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영원히 잡지 못할 것 같은 도둑들이 기적처럼 체포되었다더라고요. 금고를 열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가 되었던 만큼 그 안에 들어있던 금두꺼비도 모두 저의 품으로 돌아왔고요. 이로써 금두꺼비를 모두 되찾은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일전에 저를 도와주셨던 회장님을 찾아뵙고 돈을 갚아드리는 것이었죠. 물론 회장님께선 처음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은혜를 갚았을 뿐이지 빌려주었던 돈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저의 한마디에 회장님께서도 결국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님께 받은 은혜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갚아주세요.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이 쓰이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서도 저랑 회장님을 아주 대견해 하실 테니까요. 그날 저는 시어머님께 물려받은 은혜를 저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나라에 어떤 대형 재난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회장님께선 제가 돌려드렸던 그 돈을 재난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이재민들을 위해서 성금으로 기부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께서도 분명 아주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벌써 시간이 은근히 많이 흘러간 일이네요. 지금껏 저는 시어머니를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철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아서 정성껏 벌초도 하고 차례도 지내드렸죠. 더구나 얼마 전엔 최고의 효도를 해드렸습니다. 새 손주 며느리감과 뱃속에 있는 증손주를 데리고 가서 보여드렸거든요. 다만 저도 이젠 옛날 사람이라서 손주 며느리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아이부터 가졌던 사실이 아주 살짝 쑥스럽긴 하지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어머님께 세상 최고의 효도를 해드렸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즘처럼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잘 안 낳는 시국에 잘 키운 손자를 데리고 가서 손자 며느리도 보여드리고 증손주도 보여드리는 것만큼 훌륭한 효도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만하면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이자 마음으로 낳아주신 딸자식으로서 효도란 효도는 모두 다 해드린 거겠죠. 저는 분명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